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하게 될 내용은 13장에 있는 인덕터라고 하는 소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제 할 겁니다. 이 인덕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캐패시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대표적인 수동 소자의 하나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고요. 또 실무에서도 우리가 이제 전자회로 분야에서 또 전기 분야에서는 중요한 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좀 잘 들으시고 또 교재의 내용들을 좀 같이 참고하셔서 잘 익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덕터라고 하는 게 뭔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덕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또 코일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일. 자, 우리 실제적으로 이제 모양을 한번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도선을 이렇게 감아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선을 쭉 감아서 코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인덕터가 되는 겁니다. 인덕터. 그리고 우리가 회로에서 심벌로 나타낼 때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도선을 코일로 만들어서 감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용수철, 스프링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어쨌거나 얘는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놨다라고 하는 표시로 이렇게 이제 기호로 표시를 하고 L이라고 하는 문자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장이 발생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개를 이렇게 감아 놓게 되면 이것이 이제 중첩돼서 이렇게 큰 하나의 어떤 자장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이제 교재에는 그림 13-2에 보면은 어떤 도선의 루프를 이렇게 분리를 해놨을 때 그 루프와 루프 사이 중간에 발생하는 자장들은 서로 이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쇄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런 많은 루프들을 연결을 해서 붙이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자장들은 상쇄가 돼서 첫 부분과 끝 부분에 큰 어떤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자장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인덕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이제 이야기를 했던 10장에서의 자장, 전기와 자기와 관련된 그런 특성들이 결국 요 소자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전류의 변화는 자장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도선에 흐를 때 자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우리 오른손의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쭉 폈을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되고 나머지 손가락들이 감싸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자장이 형성된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전류의 흐름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인덕터 양단의 전압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압이 유도되는 거는 우리가 요 안에서 그 앞에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다뤘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일 안에서의 이제 우리가 자석을 움직였을 때 그 자석의 움직임의 변화, 즉 자석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 전압이 유도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유도 전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덕터라고 하는 이렇게 코일 모양의 소자, 이 코일 모양의 소자를 우리가 인덕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덕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 후반부에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자, 여기 이제 밑에 바라는 거 보면은, 유도 전압을 만들어내는 코일의 능력, 이거를 이제 인덕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덕턴스. 그러니까 인덕터와 인덕턴스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덕턴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는 부호로서 L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캐패시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캐패시터는 우리가 이제 그 물리적 소자를 보통 이럴 때 캐패시터 또는 콘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소자를 나타낼 때는 인덕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른 능력, 그것을 이제 우리가 TANC를 붙여서 인덕턴스 또는 뭐 캐패시턴스 이렇게 ANC를 알파벳으로 이렇게 이제 붙여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덕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특성들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인덕터라고 하는 거는, 자, 전류가 흐를 때 전자장이 형성되고 그 전류가 변하면 전자장도 변화한다. 자,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결국 그 자장의 변화가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전류가 증가하면 전자장이 확장되고, 전류가 감소하면 전자장은 축소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전류가 세면 그 자장의 세기가 커지고, 전류가 감소하면 자장의 세기가 작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인덕터 주위의 전자장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전자장이 변화하면, 이렇게 이제 자장이 변화하면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압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이런 특성이에요.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류의 변화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하는 관성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면 안 흐르는 관성, 또 전류가 어느 정도의 세기로 흐르고 있으면 그 흐르고 있는 세기의 관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표현을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변화가 방해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유도 전압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성질을 이제 자기 인덕턴스라고도 하고, 이제 그냥 이걸 줄여서 그냥 인덕턴스라고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좀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면은, 그 유도 전압을 만들어내는 코일의 능력이다 라고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후반 이 다른 특성들을 좀 하나하나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발견한 또 헨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H자를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덕턴스의 기본 단위는 헨리, H라고 이렇게 쓰고 헨리라고 읽는다. 자, 항상 이제 우리 초반부에도 제가 강조했던 얘기지만,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그 용어들을 줄여서 우리가 표기하는 알파벳이 있어요. 자, 인덕턴스가 H가 아니라 인덕턴스의 단위가 H고요. 헨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덕턴스의 부호는 L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그죠? 자, 앞에서 했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캐패시턴스. 자, 우리가 캐패시턴스를 나타내는 부호는
뭘 썼습니까? C라고 하는 걸 썼죠. 그죠? C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리고 그 캐패시턴스의 단위는 뭘 썼죠? 페럿을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인덕턴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기호, 부호는 L을 쓰는 거고요. 알파벳 L을 쓰는 거고 이것의 단위는 헨리라고 하는 H를 쓴다. 예전에 이제 그 처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때 뭐 저도 마찬가지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또 다양한 단위들이 나오는데 서로 이제 나중에 그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 이것을 분명하게 좀 딱딱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시고 정리를 잘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1초당 1A의 비율로 변화하면 1V 전압이 유도될 때 그때 인덕턴스를 1헨리로 정의하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1헨리에 대한 정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1초당 1A의 비율로 변화하면 1초당 1A의 비율로 변화할 때 1V의 전압이 유도되면 그때를 우리가 1헨리로 정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헨리라고 하는 단위도 실제로는 큰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단위들은 밀리 헨리나 또는 마이크로 헨리 정도의 이렇게 낮은 단위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전류가 변화하면 이렇게 이제 전자장이 변화돼서 코일 양단 간에 유도 전압이 발생한다. 이것은 이제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전류의 변화율이죠. dId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류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변화율에 따라서 유도되는 전압의 크기가 이렇게 비례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인덕턴스라고 하는 요 L, 인덕턴스에 따라서 유도 전압이 비례하게 또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캐패시턴스를 이야기하면서 전압의 변화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전류가 비례하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우리가 좀 같이 서로 비교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캐패시터와 인덕터를 공부를 할 때는 두 개를 서로 좀 서로 유사한 거, 서로 대칭되게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서로 비교해 가면서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또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 인덕터와 유도되는 전압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이제 비례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또 유도되는 전압은 전류의 변화율에 이렇게 비례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덕터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자장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데 그 에너지의 저장 우리가 이제 W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은 2분의 1 Li 자승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2분의 1 Li 자승.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캐패시턴스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캐패시터는 두 도체판 사이에 전력선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다라고 하면서 W는 2분의 1 CV 자승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W는 2분의 1 CV 자승으로 나타냈죠.
그런데 인덕터에서는 이 자장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표현하는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Li 자승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이제 L은 당연히 인덕턴스가 되는 거고요. I는 이제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캐패시터가 전압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2분의 1 CV 자승. 캐패시터는 전압과 관계가 있다. 또 인덕터는 전류와 관계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조금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인덕터의 물리적 특성. 이건 이제 코어의 투자율. 여러분 투자율이라는 말을 혹시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장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인데, 투자율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자화가 잘 되는가, 이제 이런 성질이죠. 그 다음에 권선수 우리가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죠, 그죠? 그래서 그 권선 몇 번을 감았는가, 권선수. 그 다음에 코어의 길이, 안에 있는 코어의 길이, 또 코어의 단면적, 이런 것들이 이제 인덕턴스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덕터를 우리가 만들 때 도선을 감아서 이제 코일로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코일로 만드는데 코일을 감을 때 우리가 이제 안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어떤 재료를 넣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물체를 우리가 이제 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어. 그래서 코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비자성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성 물질이 될 수 있는데, 자성 물질의 투자율이 진공에서의 투자율보다 수백에서 수천 배가 크고 자성체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강자성 코어는 자력선이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강한 자장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코어 재료의 투자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화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투자율, 성질은, 그것은 이제 우리 뮤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런 자기가 얼마나 쉽게 형성되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특성이고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인덕턴스라고 하는 성질은 이 투자율에도 비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관계식으로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자, 요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코어고, 그 다음에 요거 놈의 단면적을 A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일을 쭉 감을 때 이것을 몇 번 감았는가, 넘버 오브 턴 몇 번 감았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N으로 나타냅니다. 권선수 N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L은 코어의 길이, L은 코어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성은 이 코어 재료의 투자율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 값은 권선수의 자승에 비례하고, 즉 권선수, 요 감은 수의 자승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요 단면적에도 비례하고, 요 재료가 가지고 있는 투자율에도 비례를 하고, 그 다음에 코어의 길이에는 반비례한다. 라는 것을 이런 관계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코어의 길이에는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코어가 짧고 많이 감기고 또 이 면적이, 이 원이 클수록
인덕턴스가 값이 올라가겠죠. 그죠? 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선 저항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권선 저항은 뭐 와인딩 레지스턴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항이니까 R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 밑에 첨자로 이렇게 이제 와인딩을 의미하는 W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요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코일을 감았을 때 이 코일 자체도 하나의 도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선이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이제 임의의 저항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경우, 이상적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무시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실제적인 경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권선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렇게 코일들을 쭉 감아 놓은 선들이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나타나 있을 때 이 사이에도 마치 이것이 하나의 캐패시터와 같은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캐패시턴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생성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와인딩 캐패시턴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캐패시턴스를 의미하는 C에다가 와인딩의 W를 아래 첨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인덕터에 해당하는 등가 회로를 보게 되면은 그 코일의 권선 저항을 이렇게 이제 저항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코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캐패시턴스를 이런 식으로 캐패시턴스로 병렬로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인덕터에 해당하는 등가 회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값들은 실제적으로 아주 작은 값들입니다. 아주 작은 값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무시할 수는 있겠지만 주파수가 높은 경우에는 그 크기가 이렇게 이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커지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또 고려해야 되는 하나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를 놓고 볼 때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앞에서 했던 거지만 이 패러데이의 법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과 이제 또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코일에서 유도되는 전압은 코일에 대한 자기장의 변화율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장의 변화율.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이로 나타내는 거는 자속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속. 결국은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변화율에 따라서 이 유도되는 전압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요런 식으로 유도되는 전압을 요런 형태의 식으로 나타냈었습니다. 지금은 복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속의 변화율에 비례하고 유도되는 전압은 자속의 변화율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권선수에 비례한다 라고 했던 것을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패러데이의 법칙이었죠. 패러데이 법칙. 그 다음에 렌츠의 법칙이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하고 그 전자장으로 인해서 이제 전압이 유도될 때 유도 전압은 그 유도되는 전압은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렌즈의 법칙에 해당하는 정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하고 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하면 자장이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겠죠. 그래서 자장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압이 유도가 되는데 그 유도되는 전압은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즉 반대 방향으로 항상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후반부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림인데 5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98페이지에 있는데 이걸 한번 한 단계 한 단계를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우선은 직류회로입니다. 직류회로고 여기에 이제 전원이 있고요. 직류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터가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R1이라고 하는 저항으로 이렇게 연결된 회로에서 전류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류.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스위치는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니까 전류는 이렇게 지금 흐르면서 이 인덕터에서 어느 정도의 자장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일정한 전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이제 변화를 줘보자고 하는 겁니다. 변화. 순간적으로 여기서 스위치를 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순간적으로 스위치를 닫으면 그 닫는 순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전체 전류의 증가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확장된 자기장은 전압을 유도하게 된다. 자,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닫으면 전류의 변화가 커지죠. 전류가 더 커지게 되죠. 그런데 그 전류의 변화가 커질 때 이 자장이 커지면서 이 반대되는 전압을 여기에 이제 유도를 하게 됩니다. 전류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그러니까 잘 흘러가지 못하도록 여기에 이제 전압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의 전류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기존에 이렇게 이제 R1을 통해서 흐르고 있던 그 전류와 같이 지금 현재 딱 닫힌 그 초기 순간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치를 닫은 이제 바로 직후에는 자기장이 확장되는 그 확장률, 변화율이 감소하게 되고 전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도 전압이 감소하니까 전류가 지수함수적으로 쭉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전류가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닫힌 상태가 지속이 되면 전류와 자기장은 일정한 값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세게도 이제 커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소비하는 이 전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 전류도 이렇게 이제 커진 상태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변화의 시점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그림,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R1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낮은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거에서 저항이 증가가 돼서 더 많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딱 요 두 가지의 상태를 보면은 이것은 그냥 뭐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인데, 그 사이에 인덕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 B와 C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B와 C에서. 그래서 닫는 순간적으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장이 커지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전압이
형성이 되고 유도 전압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이 전류가 바로 증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변화율이 감소하면서 점진적으로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나중에 그래프를 한번 보겠지만 지수 함수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이제 닫힌 상태의 스위치를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위치를 딱 여는 순간에는 자기장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전류의 흐름이 적어지면서 자기장의 흐름이 약해지면서 전류의 감소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또 유도 전압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연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전류가.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할 때와 반대되는 또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해서 초기 값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인 변화를 방해하는 그런 어떤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인덕터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이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덕터도 고정된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덕터가 있고 또 가변이 되는 뭐 그런 가변 인덕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를 삽입해서 만드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인덕터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코어 재질에 따라서 이 안쪽에 이제 코어를 어떤 재질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는 모양도 이제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아이언, 철심을 넣는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페라이트 코어를 넣는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자, 실제적인 이제 이거는 실물 사진이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이미지로 나타낸 그림이죠. 그래서 뭐 이런 조그만한 이런 형태의 인덕터가 실제 회로에서 또 많이 사용이 되죠. 자, 13장 3절 직렬 병렬 인덕터. 자, 우리가 이제 인덕터를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을 할 때는 그 특성값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를 보는 건데, 인덕터는 또 우리가 이제 저항하고 또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구해집니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되는 경우는 우리가 마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각각의 인덕턴스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L1, L2, L3, Ln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면 각각의 값들을 대수적으로 이렇게 그냥 더해주면 총 인덕턴스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예제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뭐 L1, L2의 총 인덕턴스를 구하라라고 하면 단순하죠, 그죠? 그냥 더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단위 값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위를 잘 보시고 동일한 단위로 환산을 해서 똑같이 밀리 헨리로 환산을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마이크로 헨리로 환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더해주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되죠. 자, 병렬 연결한 인덕턴스 값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저항에서 병렬 저항 합성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인덕턴스 값은
다 역수들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이거는 이제 정리된 식으로 나타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LT분의 1은 L1분의 1 더하기 L2분의 1 이렇게 나가는 그 식을 최종적으로 LT로 하니까 이제 최종적인 역수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병렬 합성 저항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두 개만 있는 경우는 요 식 정리하면 L1 플러스 L2분의 L1, L2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만 있는 병렬 연결 인덕터를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할 때는 L1 플러스 L2분의 L1, L2 이렇게 병렬 합성 저항 구하듯이 그렇게 구하시면 간단하게 구해지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도 서로 단위가 다르게 돼 있으니까 동일한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 밀리헬리를 마이크로 단위로 바꾼다 그러면 하나, 둘, 세 자리 해보면은 1500 밀리헬리, 그죠? 하고 얘하고 L1 플러스 L2분의 L1, L2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에 넣어보면 바로 값이 나오겠죠. 자, 인덕터에 일정한 직류 전류가 흐를 때, 직류 일정하게 그냥 흐르고 있을 때는 인덕터에서는 이제 유도 전압이 발생하진 않지만, 뭐 코일의 권선 저항으로 인해서 전압 강화는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턴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회로에서 이제 작용을 할 때 직류 전류에서는 단락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붙어 있다. 도선이 그냥 붙어 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류 전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단락된 회로처럼 그렇게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와의 관계식은 2분의 1 Li 자승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에너지 손실은, 실제적인 에너지 손실은 우리가 권선 저항,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실제적인 회로에서의 권선 저항이라고 하는 RW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은 그 권선 저항에서 이제 소비되는 그 에너지 손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는, 그러니까 이 인덕터에서의 전력 손실은 I 제곱 그 R인데, 이제 그 R이라고 하는 것이 그 권선 저항을 의미를 하는 거죠. 권선 저항. 이런 것이 직류 회로에서의 인덕터의 특징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RL 시정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RL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류의 흐름을 이제 볼 때 인덕터에서의 전류의 흐름은 앞에서도 그 회로를 잠깐 단계별로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상의 변화로 인해서 그 전류의 흐름을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도 전압을 발생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류가 순간적으로 그냥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수 함수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제 그 저항과의 비율에 따라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정수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타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율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는 R분의 L로 나타낼 수 있어요. R분의 L로. 자, 인덕터는 기본적으로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류가 바뀔 수가 없고,
그 전류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류가 변화되는 비율은 시정수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RL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와 저항값의 B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R분의 L로 나타낼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RL 시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캐패시턴스에서의 시정수, 캐패시터의 시정수는 RC로 나타냈죠. 그런데 인덕터에서의 시정수 타우는 R분의 L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류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1타우가 되는 시정수가 결국 최종 전류 변화의 한 63% 지점에 이르는 값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5배 정도에 해당되는 5타우 정도의 값이 되게 되면, 5타우 정도 되는 값이 되면 거의 100%에 이르는 이제 그런 변화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스위칭 온 되는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스위칭이 온 되는 순간에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동일한 전류의 흐름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류 회로에서는 그냥 쇼트된 것처럼, 단락 회로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정한 전류에 이제 다다르고 나 이후에는 그냥 쇼트된 것처럼 쭉 이어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스위치가 오프되는 순간에는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전류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소되는 지수함수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순간에서부터 한 63%에 이르는 순간, 그게 이제 여기서는 초기 값에 비교하면 한 37%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1타우가 될 때 이렇게 감소되는 이런 변화를 가지고 이제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RL 회로에서 전류가 이제 어떻게 증감이 되는가. 자, 요런 회로를 한번 우리가 이제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직류의 응답, 뭐 단순하게 이제 계속 동일한 동일한 전압 전류로 흐르고 있으면 이제 어떤 변화의 현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류 응답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전원으로서 구형 8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회로에는 저항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 하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회로입니다. 이때 우리가 온이 되는 순간과 오프 되는 순간에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온이 되는 순간에 얘는 점진적으로 쭉 이렇게 증가해서 1타우가 되는 시점, 저항과 인덕터의 그 B를 보고 그것이 1타우가 되는 그 시점에 한 63%까지 이루고 5타우가 될 때 거의 100%까지 이제 전류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프가 되는 시점, 이것이 오프가 되는 시점에는 또 초기 값에서 또 다시 63% 정도 떨어진 값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또 5타우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서 이렇게 이제 오프가 된 전류가 더 이상 이제 흐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오프의 상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또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그리고 이 값은 결국 타우 R 값과 L 값의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RL 시정수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의 전압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전류의 변화를 본 겁니다. 전류의 변화. 지금 여기서는 요 세로 축은 전류죠.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본 거고요. 그 순간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전압은 자, 인덕터에서 전류가 변하면 인덕터에서 전류가 변하면 유도 전압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압이 발생을 하고 그 유도 전압이 그러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렌츠의 법칙에 따라서 자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 자장의 변화에 따라서 유도 전압이 발생한다라고 했고, 근데 그것이 이제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도 전압이 발생된다라고 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 전원에서 0에서 2.5V라고 하는 전원으로 딱 전원이 인가되는 순간에는 이 코일에도 동일한 요 그 반대 방향으로, 그죠? 이 전원의 반대 방향이죠.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쪽이 플러스, 반대 방향으로 2.5V라고 하는 전압이 이렇게 탁 유도가 됩니다. 동일한 양의 유도 전압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원이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되면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지수함수적으로 쭉 전류는 증가를 했죠. 그죠? 전류는 지수함수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때 그때 여기서의 유도된 전압은 반대로 이렇게 또 감소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아까는 이제 우리가 전류에 대해서 본 거고 지금은 전압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유도된 전압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쭉 감소해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지는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정된 요 단계에서 또 요 전원을 오프를 시켰어요. 오프를 시키면은 또 이놈이 오프가 됐는데 얘는 자기의 관성을 또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반대되는 극성으로 또 전압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극성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전압은 오프가 됐지만 반대 극성으로 여기서 2.5V라고 하는 전압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마이너스 2.5V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생성이 됐다가 마찬가지로 또 전류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전압도 다시 0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인덕터에서는 처음에 전류가 서서히 증가했다가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또 이 오프가 된 순간에도 서서히 감소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것이 전류의 변화. 그 다음에 동일한 비율로 전압의 변화는 이렇게 변화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놓고 보면 이 인덕터의 어떤 동작에 대한 전압과 전류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